수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합니다.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뭡니까? 지금 가장 큰 이슈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환율입니다.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부담이 되고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수출력에는 뭐 좋겠지만 환율일 텐데 어제 장중에 1,400원, 1달러에 1,400원을 장중에도 돌파를 했을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환율이요.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게 역대 네 번째입니다. IMF 있었고요. 그리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있었고 가장 가까이는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뭐 레고랜드부터 다 겹쳐서 이렇게 된 건데 외환 당국이 이렇게 이번에 긴급하게 구두 개입에 나설 정도로 환율이 지금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 증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환율이 오르는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보다 좋은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점점 옅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동 지역 갈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재보복 의지를 밝히면서 조금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전면전 아니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 원화가 굉장히 약세되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뛰고 있는데 엔화도 계속 약세 아닙니까? 뭐 지금 뭐 154엔까지도 뚫었을 정도로 엔화도 약세이고 위안화도 뭐 별로 좀 달러가 강세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원엔을 보면 또 900원을 넘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죠. 다른 그렇죠. 통화에 비해서도.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당히 좀 원화가 취약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월 한 달 동안 이 터키, 튀르키예의 리라화 제외하면은 국내 원화가 가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원화 많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실 이제 외환 보유고도 지금 외환 보유액도 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제 원유 비중이 워낙 우리 수출에서 수출이 아니죠. 우리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굉장히 원화가 약세인데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저희가 키워드에서 준비한 게 1,400원이 아니라 1,440원이죠.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환율 전고점에 대한 얘기인데 직전 고점, IMF 때는 뭐 1,800원 넘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뛰었고 2022년 전고점 때는 원달러 환율이 정확하게는 1,444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444원 39전까지 갔는데 외부 요인에 중점을 둬서 당시 상황 잠시 설명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 5년 만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년임이 유력해졌습니다. 이 이후에 이 환율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졌었는데 국제시장에선 우리나라의 원화를 위안화와 연동해서 생각하는 움직임이 강하거든요. 당시 코스피가요. 2155선까지 후퇴를 했었습니다.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로는 0.85배까지 후퇴를 했고 당시 상황에서 그럼 저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외국인의 움직임이 어땠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외국인이 환율이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순매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 선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이게 낮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1,40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한국 원화 환율 생각할 때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1,400원에 도달하고 나면은 한국 주식의 환차익 기대감이 외국인으로서는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고 나갈 수 있다. 네, 다시 이제 사고 환차익 본 다음에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뛰니까 이제 증시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건데 우리가 현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시장과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역사적 흐름과 이 앞으로의 증권가 전망들 살펴보면은 환율이 일단 전고점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1,444원은 못 넘을 거다.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수준 정도일 때 이렇게 아마 전고점 못 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22년 10월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당시의 모든 악재가 다 겹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얘기들 보면은 일단 외부 요인
유럽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물가가 그래도 조금 내려올 것으로 본다. 적어도 유럽은 그렇다 이러면서 사실상 6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거든요. 어제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란 공습에서도 원유 시장 반응이 사실상 온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크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수가 있다. 반반으로 유가가 갈린다. 생각만큼은 안 뛰더라고요. 그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도 네. 있습니다. 이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동 문제 장기화를 좀 악재성 변수로 남겨두더라도요. 우리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살펴볼 부분입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수출 주도 기업한테는 사실 그게 나쁜 일 말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크게 보면 1,300원대도 환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고환율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한다고 조언을 해줍니까? 어제 코스피가 2,609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당장은 아직까지는 우리 환율이 뭐 1,300원 후반대니까 당장은 코스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조금 더 뒤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더 많습니다. 사실은 2,510선까지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지점까지 지수가 밀려나면 이제 확실한 매수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불확실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NH투자증권이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높은 환율이 수출 주도주의 투자 심리에는 좀 유리한 국면들이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한 이후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특히나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이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 수출 관련주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까지는 투자 심리에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증권가인이 있었고 한편으로 그래도 항공과 여행, 뭐 면세 관련주들은 지금은 투자할 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 특히 항공 같은 경우 연타를 맞는 것 같아요. 네? 유가도 뛰는데 예, 지금 전체 그 비용이 뭐 전체에 뭐 25% 이렇게 차지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20에서 25%. 그러니까 유가도 부담이고 이제 환율까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이슈입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중국 GDP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5.3%. 일단 세부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시장의 추정치를 좀 넘어선 겁니다. 외신들에서 종합한 이 시장 추정치들 보면은 중국이 1분기 한 4.6% 정도 할 것이다. 뭐 4% 후반 정도에도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5.3%로 나왔죠. 중국 정부는 이번에 나온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자료로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生产需求稳中有升，就业物价整体稳定，市场信心不断增强，高质量发展取得新成效。总的来看，一季度国民经济开局良好，积极因素累计增多，为实现全年目标打下了较好的基础。但也要看到外部环境复杂性、严峻性、不确定性上升。 经济稳定向好基础尚不牢固。 이 영상에서 지금 확인하신 대로 중국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이 올해 전체 목표치인 5%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달성하기 위한 좋은 시작인 것은 맞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아직은 안정적이진 않다. 불확실성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GDP를 요약하면 원래 어려웠던 부동산 부분과 같은 중국 경제 근본적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조업과 투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기 GDP 증가율이 5.3% 나왔습니다. 중국에. 간밤에 IMF는 올해 전체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 4.6으로 좀 낮게 잡긴 했습니다만 요거를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조금으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많이 이제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중국의 1분기 GDP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다. 요게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죠? 어떻습니까? 나쁘냐 좋냐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보면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결국 환율 얘기랑도 이어지는 부분이 될 것인데요. 중국이 내수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해낸다면 이 물가를 그렇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위안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원화도
이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 압력,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미국에도 많이 수출합니다만 중국 경제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 어떤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야겠죠. 사실 중국 데이터들이 지난해 되게 안 좋았을 때 일부 데이터 아예 안 내놓고 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도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월가에 아직까지 남은 접촉되는 분들 여쭤보면 중국의 데이터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믿는군요. 제가 안 믿는다기보다는 월가 사람들이 좀 덜 믿더라고요. 네, 덜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겠고, 그래서 아마 IMF라든지 다른 증권가에서도 중국의 예상보다 높아진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라는 시선이 있고 그동안의 컨센서스 바꾸지 않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데이터가 맞다면 당연히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내놓은 세부 데이터 보면요. 이 근본적인 문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데요. 제조업 부분은 GDP의 세부 지표를 봤을 때 6%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보다 제조업이 좀 높았다라는 걸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고정 자산 투자라는 항목을 봐서도 부동산 안 좋지만 제조업 인프라 부분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수출에도 이런 점들이 가시화된다는 전제가 붙지만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왔고요. 3월 CPI도 0.1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 경제는 좋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3월은 숫자가 별로 맞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실물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고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일단 지금 중국이 2구 환신이라고 해가지고 내수 부양책 내놨습니다. 뭐 중고차라든가 가전 교체하면은 보조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수가 조금 살아나면 그동안의 중국 관련주로 이 인식이 되었던 여러 가지 관련주들 뭐 코스메틱까지 포함해서도 이 중국 관련주 쪽에서는 이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중국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유리할까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최근에 살아나고는 있지만 중국이 구리광산 쪽 투자가 그리고 구리광산 쪽의 구리 채굴량이 조금 예상보다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되냐면 지금 AI 관련해서 구리에 대한 매력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구리 관련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AI가 계속 이거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실제 데이터에서 생각보다 구리 산출량이 많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LS전선이라든가 대한전선 같은 구리 관련주들도 한번 다른 의미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계속 지금 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전선, LS전선 이런 데를 꼽았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꼽았다 이런 설명까지 우리 신인기 기자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